여러분, 혹시 5천분의 1이라는 확률이 얼마나 낮은 건지 감이 오시나요? 로또 1등 당첨은 800만 분의 1이니까 그것보다야 훨씬 높지만, 그래도 5천분의 1이면 커다란 학교 전교생이 5천 명인데 그 중에서 딱 한 명만 뽑히는 확률입니다. 큰 축구 경기장을 사람으로 가득 채운 다음 눈을 감고 그 안에서 딱 한 명을 손가락으로 가리켜 맞히는 거랑 비슷하죠. 웬만해선 절대 일어나지 않는 일, 그게 바로 5천분의 1입니다. 그런데 여기 바로 그 5천분의 1짜리 확률에 자기 목숨도 아니고 무려 7만 명이 넘는 병사들의 목숨을 통째로 걸어버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주변에서는 하나같이 말렸습니다. 바다를 누구보다 잘 아는 해군 장군들까지 나서서 이건 성공할 확률이 5천분의 1밖에 안 되는 미친 짓이라며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죠. 그런데 이 사람은 그 말을 다 듣고 나서 오히려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도 압니다. 이게 5천분의 1짜리 도박이라는 걸. 그런데 나는 원래 그런 확률에 거는 걸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불리한 패를 손에 쥔 채 판돈으로 전쟁의 운명을 통째로 밀어넣은 남자.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1950년 9월 바로 이곳 대한민국 인천 앞바다에서 실제로 벌어진 일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게임 한 판이라고 생각하고 들어주세요. 그것도 누군가 잔뜩 심술을 부려서 난이도를 일부러 지옥으로 맞춰놓은 게임이요. 제한 시간은 하루에 딱 몇 시간뿐이고 가는 길은 좁은 데다 함정투성이에 실수하면 처음부터 다시 하는 버튼 같은 건 아예 없습니다. 목숨이 걸려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 도저히 깰 수 없어 보이는 판을 단 한 번의 도전으로 뚫어버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우리는 이 게임을 처음부터 함께 따라가며 딱 세 가지를 알아볼 겁니다. 첫째, 대체 인천이 왜 그렇게 지옥 난이도였을까? 둘째, 모두가 안 된다고 뜯어 말리는데 왜 하필 그곳이었을까? 그리고 셋째, 이 위험천만한 도박은 정말로 성공했을까? 그리고 그 뒤엔 과연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자, 그럼 1950년으로 함께 떠나보시죠. 때는 1950년 6월 25일 일요일 새벽이었습니다. 북한군이 갑자기 38선을 넘어 남쪽으로 쳐들어오면서 6.25 전쟁, 그러니까 한국전쟁이 시작됐습니다. 전쟁 준비가 제대로 안 돼 있던 남쪽은 그야말로 속수무책으로 밀렸습니다. 단 사흘 만에 수도 서울을 빼앗겼고 국군과 이들을 도우러 바다 건너온 유엔군은 계속 뒤로 밀려나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밀리고 또 밀리다가 마침내 나라의 동남쪽 끝 부산을 코앞에 둔 낙동강까지 몰렸습니다. 여기가 뚫리면 이제 정말로 등 뒤에는 바다밖에 없었습니다. 지도를 펴놓고 보면 한반도 전체가 온통 붉게 물든 가운데 부산 근처 딱 한 귀퉁이만 간신히 파랗게 남은 모양이었죠. 축구로 치면 우리 편이 골대 앞 좁은 골문 안에 11명 전부가 몰려서서 벌떼처럼 달려드는 상대를 온몸으로 겨우겨우 막아내고 있는 상황이었던 겁니다. 이 마지막 방어선을 낙동강 방어선이라고 부릅니다. 이 절망적인 상황을 저 멀리 일본 도쿄에서 지켜보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유엔군 총사령관 더글러스 맥아더 장군입니다. 당시 나이 70살, 2차 세계대전에서 이미 크게 이름을 날린 백전노장이었죠. 그런데 이 노장의 머릿속에는 다른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그림이 그려지고 있었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어떻게든 낙동강을 더 튼튼하게 지키자고만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메가더의 생각은 정반대였습니다. 앞에서 힘으로 밀어붙이는 걸로는 이 싸움을 못 끝낸다. 적의 뒤통수를 치자. 무슨 말이냐면요. 부산 앞까지 쭉 내려온 북한군은 사실 겉보기와 달리 아주 위험한 자세를 하고 있었습니다. 군대라는 건 총만 있다고 싸울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먹을 밥, 총에 넣을 총알, 다친 병사를 치료할 약, 이 모든 걸 뒤에서 끊임없이 실어다 줘야 합니다. 이렇게 물자를 실어 나르는 길을 보급선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북한은 온 힘을 쥐어짜 남쪽 끝까지 내려오느라 이 보급선이 서울에서 부산까지 마치 고무줄처럼 팽팽하게 늘어나 있었습니다. 메가더는 바로 그 급소를 노렸습니다. 이 길고 가느다란 보급선의 한복판을 위에서 툭 끊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남쪽 끝에 있던 북한군은 순식간에 밥도 총알도 오지 않는 곳에 갇혀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급소를 끊기에 가장 완벽한 자리가 바로 서울 코앞의 항구 인천이었습니다. 인천만 차지하면 곧장 서울로 밀고 들어가 적의 보급선을 통째로 싹둑 잘라버릴 수 있었으니까요. 계획만 놓고 보면 그야말로 천재적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지도 위에서는 이토록 완벽했던 이 계획에는 아무도 쉽게 입 밖에 내지 못하는 커다란 문제가 하나 숨어 있었습니다. 하필이면 그 인천이라는 곳이 배를 대고 병사를 내리기에는 지구상에서 가장 고약한 조건들을 몽땅 다 갖춘 그야말로 최악의 항구였다는 겁니다. 자, 이제 이 게임의 난이도가 왜 하필 지옥이었는지 함정을 하나씩 뜯어볼 차례입니다. 첫 번째 함정은 바로 바닷물이었습니다. 인천 앞바다는 밀물과 썰물의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큰 곳입니다. 물이 가장 높이 찼을 때와 가장 많이 빠졌을 때의 높이 차이가 무려 9m가 넘습니다. 3층 건물 높이만큼의 바닷물이 하루에 2번씩 밀려 들어왔다가 다시 쫙 빠져나가는 셈이죠. 이렇게 물 높이 차이가 큰 건 전 세계에서도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문제는 물이 다 빠지고 나면 벌어지는 일이 있습니다. 항구 앞으로 끝도 없는 갯벌이 드러납니다. 그 폭이 몇 킬로미터에 달했어요. 이 갯벌에 병사를 태운 배가 잘못 들어섰다간 배가 진흙탕에 텅 하고 처박혀서 오도 가도 못하는 신세가 됩니다. 그러니 배가 물에 닿으려면 반드시 물이 가득 차오르는 밀물대를 정확히 노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밀물이 충분히 높게 차오르는 시간이 하루 24시간 중에 고작 몇 시간뿐이었습니다. 두 번째 함정은 인천으로 들어가는 뱃길 자체였습니다. 이 길은 폭이 좁고 구불구불한 데다 물살까지 아주 빨랐습니다. 수백 척의 배가 그 좁은 길을 한 줄로 조심조심 통과해야 했는데 만약 적이 그 길목에 배 딱 한 척만 가라앉혀도 뒤따르던 배들이 통째로 길이 막혀 오도 가도 못하게 될 판이었죠. 세 번째 함정은 천신만고 끝에 인천에 도착해도 기다리고 있는 게 예쁜 백사장이 아니라는 점이었습니다. 인천 항구에는 파도를 막으려고 쌓아올린 높은 방파제, 그러니까 어른 키를 훌쩍 넘는 시멘트 벽이 떡하니 버티고 서 있었습니다. 병사들은 모래사장으로 첨벙 뛰어내리는 게 아니라 이 딱딱하고 높은 벽에 사다리를 척 걸치고 기어 올라가야 했던 겁니다. 그것도 적이 위에서 총을 쏴대는 한복판에서요. 자, 여기에 기가 막힌 조건이 하나 더 붙습니다. 이 까다로운 조건들, 그러니까 밀물이 아주 높게 차오르는 날을 달력에서 골라보니 당장 작전을 펼칠 수 있는 날은 사실상 1950년 9월 15일 그 하루뿐이었습니다. 이날을 놓치면 다음 기회는 한참을 더 기다려야 했는데 그 사이 낙동강 방어선이 무너지기라도 하면 그야말로 모든 게 끝장이었습니다. 사정이 이러니 계획을 전해들은 군 지휘관들은 다들 손사래를 쳤습니다. 1950년 8월 23일 도쿄에 있는 메가더 사령부에 미국의 최고의 장군들이 모였습니다. 육군과 해군을 각각 이끄는 우두머리들이 직접 태평양을 건너 날아온 겁니다. 그런데 이들은 사실 메가더를 응원하러 온 게 아니었습니다. 이 무모해 보이는 작전을 어떻게든 뜯어 말리러 온 거였죠. 해군 전문가들은 이렇게까지 말했습니다. 상륙작전에서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목록으로 쭉 적어보면 인천이 그걸 하나도 빠짐없이 몽땅 다 가지고 있다. 모두가 반대하는 그 자리에서 메가더는 잠시 뜸을 들이더니 오히려 반대 논리를 통째로 거꾸로 뒤집어 버립니다. 여러분이 방금 불가능하다고 말한 그 모든 이유가 사실은 이 작전을 성공시켜줄 이유입니다. 왜냐고요? 적도 여러분과 똑같이 생각할 테니까요. 제정신인 사람이라면 저런 미친 곳으로는 절대 쳐들어오지 않을 거라고 말이죠. 그러니 인천은 지금
적이 가장 방심하고 있는 곳입니다. 불가능하기 때문에 오히려 완벽한 기습이 된다는 그야말로 허를 찌르는 이야기였습니다. 이때 메가더의 속마음은 아마 이랬을지도 모릅니다. 그래, 다들 안 된다 이거지. 바로 그거야. 너희가 안 된다고 믿는 만큼 적도 딱 그만큼 방심하고 있을 테니까. 결국 이 집요한 설득 앞에서 그렇게 반대하던 장군들도 하나둘 고개를 끄덕이고 맙니다.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도박에 마침내 초록불이 켜진 겁니다. 1950년 9월 15일 운명의 날이 밝았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아직 해도 뜨지 않은 캄캄한 새벽이었습니다. 밤 12시 50분 인천 앞바다에 떠있는 작은 섬 팔미도. 이 섬 꼭대기에는 오래된 등대 하나가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등대에 며칠 전부터 몰래 숨어든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미군 정보장교 클라크 중위와 그와 손잡은 한국인 요원들이었죠. 이들은 적진 한복판에 목숨 걸고 잠입해 인천 앞바다의 물길과 갯벌을 하나하나 조사해서는 그 정보를 사령부로 몰래 보내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날 새벽 이들에게 주어진 마지막 임무는 바로 이 등대에 불을 밝히는 것이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수백 척의 배들이 그 좁고 구불구불한 뱃길을 더듬어 들어와야 했으니까요. 이윽고 정한 시각이 되자 팔미도 등대에 환한 불빛이 탁 켜졌습니다. 어둠을 가르는 그 한 줄기 빛은 지금부터 시작될 거대한 작전의 신호탄이었습니다. 그 불빛을 길잡이 삼아 유엔군의 배 261척이 좁은 뱃길로 소리 없이 미끄러져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새벽 6시 반 첫 번째 밀물이 바다를 가득 채우자 선봉대에 선 부대가 인천 바로 앞에 있는 작은 섬 월미도로 돌진했습니다. 이 월미도는 인천 항구를 지키는 문지기 같은 섬이라 반드시 가장 먼저 차지해야 하는 곳이었죠. 이곳 해안에는 초록해안이라는 암호명이 붙었습니다. 배가 닿자마자 해병들이 우르르 쏟아져 내렸습니다. 그런데 걱정과는 달리 섬을 지키던 북한군은 이 갑작스러운 공격에 완전히 넋이 나가버렸습니다. 정말로 아무도 여기도 쳐들어올 거라고는 상상조차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메가더의 계산이 소름 끼치게 맞아떨어지는 순간이었죠. 월미도는 그날 정오, 그러니까 상륙을 시작한 지 겨우 몇 시간 만에 완전히 점령됐습니다. 이 첫 단추를 끼우는 동안 유엔군 쪽에서 다치거나 목숨을 잃은 사람은 놀랍게도 손에 꼽을 정도로 적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월미도를 차지한 병사들 앞에서 이번엔 바닷물이 쫙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밀물이 끝나고 썰물이 찾아온 거죠. 이제 다음 밀물이 다시 차오를 때까지 무려 12시간을 이 작은 섬에서 버텨야 했습니다. 사방이 적으로 둘러싸인 갯벌 한복판에서 오도 가도 못한 채 저녁을 기다리는 그 12시간은 아마 병사들에게 하루보다도 더 길게 느껴졌을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해가 뉘엿뉘엿 넘어갈 무렵 저녁 밀물이 다시 바다를 가득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진짜 본대가 움직일 시간이었습니다. 이번 목표는 인천 시내와 바로 맞붙은 해안, 암호명 빨강 해안과 파랑 해안이었습니다. 수만 명의 병사를 태운 배들이 물살을 가르며 방파제를 향해 돌진했습니다. 배가 벽에 닿자 병사들은 미리 준비해온 사다리를 시멘트 벽에 척척 걸치고 그 높은 벽을 타넘어 인천 시내로 뛰어들었습니다. 저물어가는 붉은 노을 아래 사다리를 타고 벽을 넘어가는 수천 명의 그림자들. 그것은 5천분의 1이라는 그 불가능한 확률이 모두의 눈앞에서 현실로 뒤집히는 순간이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어지럽던 상황은 차츰 정리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인천은 상륙을 시작한 지 하루가 채 지나기도 전에 유엔군의 손안에 들어왔습니다. 아무도 될 리가 없다고 입을 모았던 그 도박이 정말로 성공해버린 겁니다. 인천에서의 성공은 정말이지 거짓말처럼 전쟁의 판도를 통째로 뒤집어 놓았습니다. 인천을 차지한 유엔군은 곧장 서울로 밀고 올라갔고 상륙한 지 약 2주 만인 9월 28일 빼앗겼던 수도 서울을 되찾았습니다. 그리고 메가더의 계산 그대로 저 남쪽 끝 낙동강에 몰려있던 북한군은 보급선이 뚝 끊기면서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밥도 총알도 더 이상 오지 않으니
그렇게 기세등등하던 군대가 썰물처럼 북쪽으로 밀려 올라간 겁니다. 불과 며칠 전까지 부산 앞바다까지 몰려 벌벌 떨던 국군과 유엔군이 이제는 거꾸로 북쪽으로 밀고 올라가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단 한 번의 상륙작전이 완전히 지고 있던 전쟁을 하루아침에 통째로 뒤집어 놓은 거죠. 오늘날까지도 인천 상륙작전이 세계 전쟁의 역사에 길이 남는 명작으로 손꼽히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 이 이야기를 조금 다른 눈으로도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도박이라는 건 원래 크게 이기면 이길수록 사람의 마음을 위험하게 부풀리는 법이거든요. 인천에서의 기적 같은 승리는 이긴 쪽에 어마어마한 자신감을 불어넣었습니다. 이 기세를 몰아 아예 북쪽 끝까지 밀어붙여서 전쟁을 완전히 끝내버리자 그렇게 유엔군은 38선을 넘어 북으로 계속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압록강 너머에서 아무도 미처 예상하지 못한 상대가 끼어듭니다. 수십만 명의 중국군이었습니다. 전쟁은 다시 한번 통째로 뒤집혔고 밀고 밀리기를 지루하게 반복하다가 결국 3년을 더 끌고 나서야 겨우 총성이 멎었습니다. 그것도 어느 한쪽의 완전한 승리가 아니라 지금의 휴전선을 사이에 두고 일단 싸움을 멈추자고 맺은 약속. 그러니까 휴전이라는 형태로요. 개인적으로 저는 이 대목에 이르면 늘 마음이 복잡해집니다. 인천 상륙작전은 분명 벼랑 끝에 몰린 나라를 극적으로 구해낸 눈부신 작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화려한 성공의 그림자에는 도시를 되찾는 과정에서 폐허가 돼버린 서울과 그 속에서 쓰러져간 수많은 이름 없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번의 커다란 성공이 불러온 자신감이 어쩌면 이 전쟁을 더 길고 더 아프게 만든 씨앗이 되었는지도 모릅니다. 도박이라는 건 이렇게 크게 이기고도 마냥 웃을 수만은 없는 거였습니다. 자, 이제 시계를 다시 현재로 돌려볼까요? 그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던 인천은 지금 과연 어떤 곳이 되었을까요? 오늘날의 인천은 대한민국의 관문입니다. 해외로 나가는 비행기 대부분이 뜨고 내리는 거대한 인천국제공항이 있고 전 세계로 물건을 실어 나르는 커다란 항구가 밤낮 없이 쉬지 않고 돌아갑니다. 70여 년 전 병사들이 사다리를 걸치고 기어올랐던 그 바닷가에는 이제 높다란 건물들이 빼곡히 들어서고 수많은 사람들이 오가며 평범한 하루를 살아가고 있죠. 목숨을 건 도박이 벌어졌던 바로 그 자리가 지금은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의 지극히 평범한 일상으로 가득 차 있는 겁니다. 여기서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만약 여러분이 1950년 그 여름 모두가 절대 안 된다며 고개를 짓던 그 회의실에 앉아 있었다면 과연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안전하게 남들 하는 대로 정면을 택했을까요? 아니면 5000분의 1이라는 그 확률에 모든 걸 걸었을까요? 저는 이 이야기의 진짜 교훈이 무조건 위험한 도박에 뛰어들라는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메가더가 걸었던 건 사실 그냥 눈 딱 감고 던진 운이 아니었으니까요. 그는 모두가 불가능이라는 한 단어로만 보던 그 조건들을 아주 냉정하게 하나하나 뜯어보고 그 안에서 적이 방심할 것이라는 단 하나의 승산을 기어이 찾아냈습니다. 남들이 온통 절망만 볼 때 바로 그 절망의 한복판에서 아주 작은 가능성 하나를 계산해낸 거죠. 어쩌면 진짜 용기란 무모하게 눈을 감고 뛰어드는 게 아니라 두 눈을 똑바로 뜨고 승산을 계산해내는 힘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게임, 난이도 지옥이라던 그 스테이지를 메가더는 단 한 번의 도전으로 뚫어버렸습니다. 물론 현실에는 게임처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버튼도 저장해둔 시점으로 되돌아가는 기능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한판은 더욱 무겁고 더욱 서늘하게 다가옵니다. 하지만 그날 새벽 팔미도 등대에 켜졌던 그 한 줄기 불빛만은 오래도록 기억할 만합니다. 아무리 칠흑 같은 어둠 속이라도 누군가 정확한 자리에 불을 밝히면 그 빛을 따라 수백 척의 배가 길을 찾아 들어올 수 있다는 것. 아무리 앞이 캄캄한 상황에서도 결국 우리가 찾아야 할 건 그 한 줄기 빛이라는 것을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저는 또 다른 역사 속에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